유 대표가. 의원님 차 드시고 힘내세요. 네. 파이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제 이름 세 글자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원하는 서울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월등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도 대부분의 네,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본격적인 투트랙으로 구도가 이렇게 짜여질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요.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판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재원 전 국회의원, 김한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재원 의원께 나경원 대표 오늘 출마 선언을 이태원의 먹자골목에서 했더라고요. 어떤 상징성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쪽이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이 엄청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폐업이 많이 는 곳에 그 시민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직접 현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시민들을 촘촘하게 그리고 뭐 독한 결정으로 돕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현장을 찾아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으면 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조만간 할까요?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아니 출마 선언을 이제 해야 되겠죠. 예.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 이런 예. 좀 이야기를 해서 약간 차질을 빚었는데 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기호 2번으로 선거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어디에 마이너스 200%라고 하셨던데 아니, 가능성을? 국민의힘에는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뭐 안철수 대표를 영입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혼자 하고 그것을 또 막 대내외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선거의 프레임이 안철수 대표가 무슨 야권의 단일 후보인 것처럼 예. 만들어졌고 그것이 사실 공당의 그 전략 차질로 많이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또 요즘 방향이 조금 바뀌었는데 뭐 저 때문은 아닐 거고요.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 전략이었겠죠. 그렇게 선점해서 자신이 단일 후보로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안철수 대표는 사실 이제 계속 대선을 주장하고 또 지금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 등장한 것이 2011년인데요. 그 10여 년 동안 계속 그 정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턴을 하기 때문에 그간의 인지도와 또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예. 그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또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자들이 결집하면 지지율에 또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야권의 후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박진영 부대변인 그동안 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조금 체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권주자급이죠, 흔히. 예. 이런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단 후보를 만드는 쪽으로 가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의원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 저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고도의 전략이다. 예. 결국은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야권 세력들을 야권 연대를 하긴 해야 된다. 결국에.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선점에서 갖고 있는 지지율을 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강하게 안철수 대표를 비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그 지상욱 의원하고 오신환 전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안철수 대표 보고 진보냐 보수냐 명확하게 해라.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재 보수 지지층 중에 안철수 지지로 가 있는 표 보고 돌아오라. 이야기를 이제 정확하게 하신 예. 거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출마하면서 사실 안철수 대표를 약간 겨냥해서 비판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 나경원, 이 정권의 무차별한 공격과 그리고 탄압에서도 굴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이런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 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쉽게 물러서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나경원 후보가 대통령에 대해 비판했거든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우리 상대는 여권 후보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나경원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딱 집어서 공격한 거죠. 아마도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서울시장을 출마를 하시지만은 본인의 첫 정치 행보도 서울시장이었거든요. 사실은 서울시장 그 당시. 예. 근데 갑자기 그 뭐 뚜렷한 이유는 뭐 나오진 않았지만 갑자기 박원순 전 시장한테 양보를 하고 그 후에 이제 행보 자체가 여권인의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중간에 이번 최근 선거에서는 이제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출마하는 등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지점을 지적한 건데요. 사실은 뭐 이에 대해서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그 해명하기는 앞으로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여당만 견제하자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요. 저는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만간 있을 좀 여론조사, 지지율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최근까지는 사실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범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아니었습니까? 1대1 대결 구도로 하면은 이제 여권 후보도 이기는 구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과연 이제 국민의힘 어떻게 후보로서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율이 또 최근에 또 뭐 오락프로에도 이제 본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나오고 계시는데 얼마만큼 지지율 상승이 될 것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뭐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봐야죠. 그런데 김재원 의원 궁금한 게요.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났더라고요.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싶으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은데 왜 홍준표 대표를 만났을까요? 홍준표 대표는 이제 뭐 지금 무소속 의원이지만 사실상 그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임 또 대표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10년 전에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게 만든 것도 홍준표 당시 당대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나경원 의원은 사실 차출되다시피 갑자기 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생겼고 거기에 차출되다시피 해서 나간 그 장면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공연히 저 박원순 시장은 이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좀 어떻게 갑자기 그만두게 된 상황이 되었고 오세훈 전 시장은 또 사퇴를 해서 그런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 버렸고 안철수 대표는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줬고 그런데 자기는 박원순 시장하고 경쟁해서 진 것에 대해서 몽땅 이 전부 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나가라고 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는 조금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좀 아무나 공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만나서 좀 이 좋은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선언했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출마 선언하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후보 만들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 이런 얘기를 선점하면서 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대당 통합 얘기까지 나오고요. 급기야 김종인 위원장이 경로했습니다. 이건 뭐 콩가루 집안이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이제 무시 전략을 쓴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어떻게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의 하는 행위는 내가 야당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누가 자기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단일 후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는 또 제가 정치 상식으로 봐서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으면서 4.17 선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흡사 자기가 그 중도 지지표를 독점하고 있는 양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 옳시다. 그 중도층의 대이동의 1차적인 뒷받침은 국민의힘이에요. 그것이 지금 지지도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서 지금 5주 연속 1등을 달리고 있습니까? 중도층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이거지. 아니 기호 4번 단일화라는 게 그게 승률을 높이는 방식입니까? 승률을 높이는 방정식이에요? 예, 박진영 대변인 네. 지금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발언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안철수 대표를 좀 지지하는 형태의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세게 한번 누르니까 네네. 수위를 좀 조절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한순배만 돌려서 생각하면은 김종인 위원장님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 이제 흔히 표현을 그렇습니다. 잡아먹으면 되는 거죠. 네. 그 지지층을 잡아먹으면 되는 건데 지금 안철수 대표를 계속해서 뭐 입당하라, 경선하라 이런 이야기가 하는 자체가 안철수 대표를 이제 키워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정진석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전략을 이제서야 이제 좀 깨닫지 않으셨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여의도에 이제 하는 재미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맛을 보신 분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이 해보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곧 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저는 더 재밌게도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그때 가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본인이 들어가겠다라고 예. 자꾸 또 이렇게 조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대표가 저는 다른 당 소속입니다만 전략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궁금하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또는 거부한다면 그것은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실 겁니다. 이것이 개인이나 또는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모두 다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라고 하면 사실 그 지지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나중에 최후에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더라도 모든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야권 대표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김한규 변호사, 안철수 대표 얘기는 그래 공격하는 건 좋은데 좀 살살 합시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리네요. 사실은 뭐 저 말 속에서 저는 이 결론 자체는 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뭐 야권 대표는 국민이 정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여권 지지자든 야권 지지자든 국민들은 다 동의하는 얘기죠. 예. 사실은 서로 간에 상처 주지 말자는 얘기는 사실 속내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이거죠. 나로 단일화를 하되 국민의힘은 나에 대해서 너무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굳이 뭐 이렇게 뭐 당을 입당을 하고 한 다음에 경선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지금 지지율이 내가 1위니까 나로 단일화하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적나라한 속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1위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정당으로 하면은 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은 지금 야권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고 후보는 안철수인데 이런 어떤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 본인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아직도 지금 뭐 하루 이틀 남은 것도 아니라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 지지율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지지율들이 많이 국민의힘과 안철수 본인한테 간 거거든요. 이것을 올고지 내가 정치를 굉장히 지금까지 되게 잘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나를 원하는 거다. 예. 이렇게까지 또 착각은 뭐 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좀 진짜 본인이 야권 단일화를 얘기하셨으면은 국민의힘 제일 어차피 백석을 갖고 있는 제일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 서로 간에 좀 소통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적어도 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좀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재원 의원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단독으로 1위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중량급 후보들 출마 선언하고 경선하고 그렇게 되면 김정인 위원장이 말한 대로 3자 구도로 가도 승산이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 주목도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그 후보자가 선출이 된다면 그때는 분명히 그 안철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방금 이야기한 뭐 야권 단일화를 하라는 건 지상 명령이고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이 정한다. 이 말은 결국 지지율이 높은 내가 나가니까 국민의힘은 후보 내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 후보 단일화 이 말은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잘 들어보면 그냥 내가 야권 단일 후보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근거는 지지율이 내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하자 지금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갈 테니까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마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바뀌게 됐을 때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는 저분이 우리 박진영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입당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때는 전략이 달리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컨대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거나 또는 이제 대선 출마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거나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지지율은 급전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차피 야권 지지자들이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한 것은 야당 출신, 야권 출신 서울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집중 효과인데 그 집중 효과가 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저런 스탠스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아주 전략을 잘못 세워서 만들어준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조금 이제 전략 미스를 인정하고 조금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조사를 해보면 박영선 장관이 제일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장관이 왜 자꾸 출마 선언을 늦추죠? 일단은 이제 중기부 장관이다 보니까 사실 중기부가 이제 코로나 이 상황에 가장 주무부서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성과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여권에서도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김진애 후보가 당은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이 박영선 후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게 나오는 게 좋다. 예. 이런 측면도 있고 저는 또 세 번째로는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이 요청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희생을 나는 좀 일부는 한다라는 측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왔던 예능 프로에도 출연하고 그런 거 보면 네네. 마음은 정해진 것 같은데 네네. 자꾸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어서 나오긴 나오겠죠?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김재원 의원께서 삼자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 그렇게 삼자 구도로 간다면 가장 원하는 구도지요. 이제 원하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당이라는 것은 가장 나쁜 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삼자 구도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95년도에 조순, 그다음에 박찬종, 이 정원식 총리 예.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박찬종이라는 분과 안철수라는 분을 대비시키다 보니까 예를 들었을 뿐인데요. 물론 여야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늘 이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산된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김종인 대표가 이 예를 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지 야권 연대를 저는 안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저는 야권 연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보아지고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확 떨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양자 구도가 되든지 아니면 인위적인 단일화를 하든지 그 구도는 저는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민주당도 전략을 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으로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박진영 대변인도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 여의도에서는 안 잘 알 뭐 이런 표현도 나온다고 합니다.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의 생각 뭐 그런 건데요. 대체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했다가 이제는 갈라선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갈라졌겠지만요. 안철수를 겪어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안철수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김종인, 이상돈 다 그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을 해본 분들이잖아요. 보다 안철수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용두사미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결국 단일화 과정 중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나가면 이기고 네가 나면 진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별 얘기가 단일화할 때 보면은. 대표를 2012년 대선 때 도왔죠. 예. 이제 말하자면 그 2011년 소위 안철수 현상 이후에 10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대의를 도왔는데 예. 지금 보면 항상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사실 그 안철수 대표가 무소속이 아니라 국민의당 대표신데 네. 국민의당 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알려진 게 없거든요. 이번에도 하는 것을 보면 기업할 때의 그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한때 안철수 현상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다 옛일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안철수 현상이 없다는 걸 안철수만 모른다는 것이 안철수의 비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세상이 여전히 안철수를 중심으로 둔다는 안동설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금태섭 전 의원 어제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재원 의원께서도 안철수 대표랑 국회에서 같이 활동하신 적이 있죠?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그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2년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앉으면 바로 제 앞자리였어요. 예. 그래서 2년간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안철수 의원은 이 셈법이 독특해서 자기 계산 방식이 있고 예. 그 방식 외에는 아무런 이제
이 협의가 안 되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계산기를 다른 걸 씁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대화나 타협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2011년도 그때 가을쯤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후보 단일화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을 양보하고 대선 출마 준비하고 이럴 때 그때 김종인 위원장하고 제가 일을 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그때 안철수 안철수 씨였죠. 그분이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평하기를 제가 정치권에서 들은 가장 모욕적인 이야기를 아주 심한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예, 안철수 대표에게 평하기를 아주 나쁜 표현을 하는 걸 듣고 정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제 쭉 설명하는데 제가 들어도 조금 공감이 가는 상황이었고 또 한 분은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대표를 엄청 지지했던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기업인 출신으로 꽤 원로신데 그분도 저는 굉장히 통찰력이 높은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좀 아는 분인데 몇 개월 전에 저 만나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평하는데 그분도 거의 김종인 위원장이나 별 차이 없이 그때 캠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안철수 대표께서 좀 주위 사람들과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항상 그래 왔구나라는 것이었고 특히 그분들은 전부 정말 자기가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전혀 다른 또 계산법을 들이대면서 내가 나가야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요. 김한규 변호사 정치하다 보면 적도 생기고 또 동지도 생기고 그렇겠지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하고 약간 부딪히는 면도 과거에 안 좋게 끝난 그런 인연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신선함 그런 게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그래서 굉장히 지지율도 단계나 올랐고 그리고 그 지지율이 물론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최소한 20% 이상의 지지율은 지난 대선이라든가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어떤 새정치 이미지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정치 왔을 때도 독일에서 우리나라 왔을 때 이제 국민의당 그 당시 당에 대해서 해체 과정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고 이런 거 보면은 과거와 지금의 어떤 소통 방식 또 소통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정치의 첫 번째 덕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정치는 국민과 소통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인데 과연 그것이 충분히 될 것인가? 그건 결국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단일화 과정에서 한번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검증 과정에서 좀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고요.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지금의 지지율이 좀 거품으로도 보입니다. 예, 지금은 안철수 대표가 뜨니까 또 이런저런 공격이 나옵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철수 유리 그릇같이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큰 선거라는 점도 있겠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패가 대선 주자들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낙연 대표 요즘 계속 이슈를 띄웁니다. 새해 벽두 사면론 점화했는데 큰 재미 못 봤지요. 그저께는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 여론조사 최근 나온 것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25.5로 우뚝 섰고 이낙연 대표는 14.1 매우 차이가 나게 처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걸까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예, 이낙연 대표 이공유제 얘기했는데 새 벽두에 사면론 꺼내 들었죠. 그랬다가 당내 지지층들로부터까지 반격을 당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반응이 좀 새롭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때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나까지 얘기하면 대통령 너무 부담 가질까 봐. 그랬다가 이번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면에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사면론 꺼내 든 걸까요? 이재명 지사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사면, 용서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 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근데 본인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이제 권력이 있으면은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형벌을 과할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진영 대변인께 한번 물어보죠. 이재명 지사 처음에는 왜 아무 말 안 했다가 이제 와서 반대 입장 밝히는 걸까요? 여유가 생긴 거죠. 여유가. 지지율 1위의 여유인 거죠.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흔히 하는 이제 청와대 분위기라든가 또 친문 진영들의 이 핵심 당원들, 지지자들의 한번 슥 한번 둘러본 거죠. 둘러보고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했던 나는 사면에 반대한다는 게 본심이었던 거죠. 본심이었던 건데 둘러보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죠. 본심을 이야기해도 될 만큼 청와대 분위기라든가 핵심 지지층들의 분위기가 스스로 이제 맞춰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지지율 1위가 되었기 때문에 한 템포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낙연 대표 지지율 빠진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제 사면 발언하신 게 핵심 지지층들의 좀 반대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본선은 모르겠지만 당내에서 경쟁을 할 때는 강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진보 정당에서는 보다 진보적인 사람, 보수 정당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사람.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이 열성적 지지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낙연 대표가 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 개념으로서 보다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유제를 던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김재원 의원 보시기에 저 여론조사 계속 저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낙연 대표가 과연 뭘 했는지 국민이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총리 하시면서 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소리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뭐 또 임기 말이 되면 당연히 이제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지지율이 빠지게 되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하신 분이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거기다가 또 이낙연 대표는 아무런 정치적 성과가 없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논란이 되는 일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옳든 그러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이제 유의미하지 않을 수준으로 지금 2강이고 1중이고 나머지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2강이라고 하면서 벌써 선두권에서 이탈하면 좀처럼 회복할 수가 없다고 보죠. 김한기 변호사,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가 초반에 이슈 메이킹 별로 잘 못했던 측면은 있어 보이죠. 사실 국민들한테 그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낙연 그 의원 입장에 대표 입장에서는 저기 이재명 지사가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의 지금 25%의 내지는 그 이상 가는 지지율은 거의 대부분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노력해서 만든 지지율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그 모든 어떤 이슈를 선점한다든가 또 실천한다든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지만요.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지지율,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연결된 측면도 있는데 하필이면 최근에 뭐 사면론 이런 것은 뭐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것과 또 일치되지도 않고 또 오늘 나온 이 공유제 자체도 과연 이게 우리나라 시장 경제에 맞냐 이게 또 논란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 두 분의 경쟁은 지지율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온 국민들의 기대만큼 확 떨어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부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역학조사까지 방해하는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67%나 됩니다. 그리고 이 열방센터의 대표격인 선교사는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코로나 백신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지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한번 그 발언 들어보도록 하지요.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없이 들어가시는 것은 영장 없이 들어가시는 것은 손들지마! 손들지마! 없이 들어가시는 것은 내 손을 손나 이거 형법에 어긋납니다. 나중에 문제해. 영장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국가 상대로 소송해. 영장 보여주십시오. 소송해. 어디서 이런 행태가 있어? BTJ 열방센터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시적 폐쇄 및 교통 일부 차단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곳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막 그런 교육이 코로나 음모론,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맞지 말아라 또 코로나의 위험을 가소평가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영향인 것 같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하면은 그들의 그 조직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뭐래?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백신. 그래서 한국 대학 연구소에도 자기가 펀드를 주고 영국 다 주면서 빨리 백신 개발해라. 근데 이가 백신 개발하는 백신이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거하고 달라.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절대 복종만 해. 절대 복종.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종교단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 인터콥 그리고 BTJ 쪽에서 저런 영상들을 유튜브 쪽에 많이 올렸다가 지금 논란이 되니까 거의 다 내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김한기 변호사, 방금 전에 상주시에서 행정처분을 집행하는데 영장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행정처분 내릴 때도 영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게 긴급한 상황이고 이게 또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누구를 체포하거나 아니면 범죄에 관한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을 내지는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까 영장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재원 의원, 경상북도 상주는 잘 아시는 데 아닙니까? 제 지역구이자
저기 저 연수원에 그 근무하는 분들은 다 제 지지자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저 사실은 저기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주로 이제 저소득 국가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이런 데 선교 활동을 한 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자신들이 와서 뭐 성공담을 발표하고 이러는 단체인데 상당히 밀집해서 교육을 받는 게 맞습니다. 예. 뭐 보통 가보면 1,000명 이상씩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서 또 저분들이 그 상주 시내의 기독교인들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각 교회가 또 저 감염이 되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그래서 좀 이 종교 시설 종교 단체는 약간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은 과거의 영역이지 무슨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저런 식으로 계속 가서 코로나19를 전파시키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이제 그 위험을 노출한다면 과연 그 종교 활동이 제대로 지지를 받을 건가 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저는 저기 근무하는 분들도 하루빨리 전부 다 이제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더 이상 코로나19의 그 집단 감염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를 좀 바라고 싶습니다. 이단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혹시 그 부분은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단의 종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교회의 관계자들이 와서 훈련하고 교육받고 하는데라고. 이러는 것이지 특정 종파, 특정 종교 교리를 가지고 모인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박진영 대변인 그렇지만 방금 그 인터컵 최바울 선교사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 그렇죠. 제대로 된 상식으로 예, 얘기하는 것 심각하죠.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의원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BTJ가 백투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단인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제 근본주의, 예. 종교적 근본주의, 이제 극단주의를 가지고 이 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최근에 와서 이런 극단주의적 사고를 가진 종교 활동이라든가 또 사회적 이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은 좀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정치권 생활 제가 한 20년 정도 해봤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리가 이제 보수니 진보니 이런 표현도 잘 안 썼어요. 제1야당, 제2야당, 그 여당이 뭐 국민정당을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우리가 쉽게 정치권에서도 보수, 우파, 진보 이런 표현들을 쓰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유사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선정적인 것들을 많이 내보내면서 이 종교의 영역이 특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적인 이 성이 있으니까 정보의 공급도 폐쇄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런 정보가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사회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열어놓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물론 선교는 뭐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지만 그래도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로 혀놓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한 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산 세계로 교회입니다. 결국 집합 금지 그리고 폐쇄 처분까지 내렸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정부는 작년 9월 14일부터 2개월간 동안에 불교, 천주교, 이슬람 종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혀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교회만 비대면으로 드릴 것을 강제했습니다. 이게 타당하겠습니까? 같은 종교권인데 불교, 천주교, 이슬람은 다 예배 드리도록 2개월 동안 허용하고 교회만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 이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같은 종교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한기 변호사, 방금 저 손현보 목사 얘기에는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도 똑같이 그때 당시에 그 비대면 예배 또 미사 드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성당 같은 경우에서도 다 집에서 뭐 이렇게 종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게 형평에 반한다 해가지고 지금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법원에서 조만간 판단을 내릴 텐데요. 지금 뭐 이게 좀 방역이라는 어떤 공공의 이익이 있고 지금 이게 형평을 논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이 집합금지 명령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지금 종교 자유를 말씀하셨지만 종교 자유라는 거는 이런 종교를 행사하는 예배 자유 같은 경우는 좀 뭐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법률에 근거해서 상점이라든가 뭐 음식점이라든가 최근에 헬스 뭐 노래방도 사실 영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형평이라는 거를 지적을 해서 아마 법원에서 승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왜 자꾸 교회만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런 말씀하실 좀 자격이 없으신 거죠.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8차 당 대회가 막을 내렸는데 특히 눈여겨볼 점이 김정은이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직함을 바꾸게 됐다는 것, 또 하나가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여정 갑자기 우리 측에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제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데 중앙위원이고 당 제1부장이었죠. 그런데 부부장 명의로 냈는데 우리가 열병식 포착하고 정밀 추적 뭐 이런 소리를 내뱉었다. 이것은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첫 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특등머저리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김여정 상당히 좀 고약한 말로 우리 쪽에 비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얼굴은 좀 얌전하게 생긴 것 같은데 말이 아주 고약합니다. 그전에 했던 내용도 한번 들어보죠.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제 집을 난도질한 강도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는가.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남조선 당국자가 외세 바지가랭이를 넣을 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진영 부대변인께 먼저 한번 배경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왜 저런 표현을 쓰면서 김여정이 담화를 냈을까요? 일단은 뭐 존재감을 이제 과시하는 측면이 강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강등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남 정책은 내가 총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이 강등된 의미를 뭐 크게 우리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아는 이제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수령제 국가입니다. 수령제 국가에서 수령과 같은 혈통이라는 자리는 어떤 당의 직책과 관계없이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이제 제1부부장이라는 게 제1차관입니다. 우리로 치면. 근데 그냥 부부장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많은 차관 중에 한 명으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급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했을 때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감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측면이지 그렇게 의해서 김정은 이제 뭐라고 해요? 총비서라고 해야 되나요? 총비서가 김여정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영역들을 훨씬 더 키워버리는 이런 유연성을 넓혀주는 측면이지 이분이 뭐 실각을 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재원 의원 실각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들 대체로 분석하던데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쪽이 하는 걸 봐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비판하고 고약한 말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도 확보 못한 그 백신도 확보해서 주겠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판에 왜 저러겠습니까? 더 내놓으라는 거죠. 뭐 내 자꾸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제재 또 미국의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아까 보면 뭐 외세 바지가랭이 잡고 늘어지지 말고 그냥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런 젊은 여성이 무슨 조선왕조 시대 때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가 정권 잡고 있다가 아버지가 정권 잡고 이제는 또 아들이 또 물려받았는데 그 여동생이 저렇게 이건 사실 개인 간에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국가 간에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북한에 무슨 말도 못할 이제 그냥 얻어맞다가 이제는 워낙 순치가 돼가지고요. 안 때리면 좀 이상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여정이 저러면 이게 뻔한 내용이거든요. 남한에서 자기들한테 지원 좀 더 해달라. 이제 그런 것을 다 알게 됐는데 나는 정부도 이거 뭐 하고 있는지 이제는 그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런데 김한기 변호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새해 남북관계 얘기하면서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상당히 좀 험해요. 저는 좀 상상이 안 가는 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 체제가 예를 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체제로 내려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두혈통이라는 김정은, 김여정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듯이 한쪽에서는 좀 김정은은 또 톤을 낮춰서 아무래도 북한 최고 지도자니까 언제든지 좀 우호적인 내지는 북한의 실책도 인정하면서 항상 좀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듯이 말을 하면서도 지금 동생인 김여정은 거의 뭐랄까 국가 간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 발언들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 점을 들어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계속 분담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좀 호흡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건 국민들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특등 머저리라고 했는데요. 네. 특등 머저리는 맞는 것 같아요. 저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박진영 부대변인 남북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우리와 관계 설정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누굽니까? 트럼프 있을 때는 미국 한미 동맹의 기초하에서 북미 관계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조금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북한의 김여정 씨 발언은 내부용입니다. 내가 강등됐지만 건재하다는 내부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흔히 하는 외교 정책에서 이제 우리 투레벨 게임이라고 합니다. 외국에 대해서 강한 이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나는 건재하다는 것을 이렇게 왜냐하면 강등됐기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낸다라는 차원에서 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말씀하셨지만은 수령 체제라는 것은 조선왕조보다도 더 강한 체제입니다. 강한 체제라는 우리가 좋든 싫든 이게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특등 머저리, 김여정이 쓰는 표현이 참 듣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고운말 쓰기 이런 것 안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쓰는 표현은 더욱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 답해 줄까요? 반사.